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수연입니다. 벌써 9월인데 아직도 덥습니다. 오늘은요, 시청자 여러분한테 시원한 플랜을 한번 제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전에는 60세에서 65세 정도의 은퇴를 하면 약 10년 정도 노후를 누리다가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이 좀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은퇴하고 재취업 또는 창업 등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인생이 이 막을 새롭게 열어야 하는데 그만큼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도 일하고 자녀들도 일하고 손주들도 일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기면 간병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가족이 많아서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상적이겠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실제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혼자일 때 더 든든한 간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혼자일 때 더 든든한 간병보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족분이 몇 분이 계시나요?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솔직히 혼자 사는 게 편하죠. 하지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 때면 혼자보다는 여럿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건강할 때는 그런데요. 만약 아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노후 준비 충분히 하셨나요? 우리가 은퇴 이후에는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은퇴 후에 같이 살다가 배우자 한 분이 아프죠. 그리고 결국엔 사망합니다. 그리고 혼자 생활하다가 결국엔 나도 아파서 사망하는 이렇게 외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걸까요? 요즘 보시면은요,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때문에 직장 가까운 데로 이사 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우자랑 생활하다가 뜻이 안 맞아서 혼자 사는 분도 있고요. 또 고령화로 오래 혼자 사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요즘 은퇴 보시면은요, 이렇게 M자입니다. 많이 높은 연령은요, 30세 이하 분들이 많이 혼자 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바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런 M자보다는 이런 M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혼자 살려면 어떨까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충분하게 60세 이전에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은퇴 이후에 그걸 쓰면서 사는 게 우리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보시면은요, 1인 가구 소득이 3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셔도요, 3천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이 44.5%, 1,000만 원 미만이 16.8%입니다. 그렇다면 과반수 이상이 1인 가구는 3천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생활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시청자분께서는 내가 아플 거를 대비해서 따로 의료비를 떼어 놓으셨나요? 생활비 중에 의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요, 약 8%가 넘습니다. 그럼 3천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8% 정도면 일단은 100만 원, 아니죠? 30만 원 이하가 되겠네요. 그러면 3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보험으로 준비한다면
따로 목돈이 들지가 않습니다. 노후에 주로 발생하는 질병을 미리 준비만 한다면 그래도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1위가 치매입니다. 치매는 한번 발병을 하면 일단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와 가족들한테도 고통을 주는 질병이죠. 두 번째는 요통좌골통.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팔이야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안 쑤시는 데가 없죠. 세 번째는 중풍.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뇌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생각하는 거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 이 관절염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을 하면 완치는 없죠. 한번 발생하면 쭉 나와 함께하는 게 관절염입니다. 이렇듯 1위부터 6위 보더라도 노화와 관계된 게 이러한 질병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질병들을 위해서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은 얼마의 비용을 의료비로 사용하실까요? 15년도에는요. 약 65세 이상 분들 357만 원이었습니다. 20년도 459만 원이죠. 추측컨대 25년도에는요.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30년도에는 700만 원이 넘네요. 그러면 혼자 살면서 내가 이런 의료비를 생활비보다 많은 돈으로 치료받을 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점차 늘어날까요? 우리가 25년도부터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듭니다. 그만큼 60세 이후의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데요. 그러면 의료비 또한 많이 준비하는 게 바로 든든한 준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노회성 질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활하기가 힘들 때 정부에서는 이런 혜택들을 주죠. 주야간 보호센터를 방문해서 있는다던가, 아니면 혼자 움직이거나 식사하기 힘들 때 사람들이 오셔서 나의 행동을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아플 때 간호사가 방문하거나, 아니면 목욕도 방문해서 해주시고, 또 단기간 여행을 가거나 가족과 같이 하기 힘들 때 이런 기관을 통해서 보호받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복지용품, 내가 혼자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때 자동 침대라든지 아니면 지팡이, 휠체어를 통해서 이런 복지용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호는요, 건강보험 가입자는요 누구나 지금 현재 이용 가능하죠.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내가 내는 돈이 있죠. 하지만 이런 내부담금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6%에서 4.9%, 그리고 2.9% 인상, 점차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순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리미리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한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하시면서 혹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나요? 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아니면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의 돈을 지출하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얼마의 돈을 지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정해 봤습니다. 40대의 경우에 소득의 60% 이상을 간병비에 지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만약 나이 드신 분이 있으신데 혼자 거동을 못 하시는데 나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죠. 그러면 혼자서 누군가를 케어를 못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미안한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형편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러면 월 평균 370만 원의 간병비가 들 수가 있습니다. 40대 가구 월중 소득은요, 한 대략 580만 원일 때 가정했을 때, 그러면 내가 한 이 정도의 돈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중에
혹시나 나의 자녀가 아니면 지금의 내가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간병보험이 정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구가 무려 1,300만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합니다. 이 전 국민의 34.5%가 혼자 사는 건데요. 물론 혼자 사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움을 부여하곤 하죠. 하지만 노후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병원비 지출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 인정자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1위가 바로 치매인데 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인지와 신체 능력에 저하가 오기 때문에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오롯이 혼자 짊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건데요. 물론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해도 24시간 365일 간병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앞으로 남겨진 미래가 혼자일 만큼 또 미래를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간병보험을 좀 어떻게 하면 잘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혼자일 때 복 주는 플랜인데요. 복지용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이런 데이케어 센터, 쉽게 말해서 노치원입니다. 그리고 방문 목욕을 했을 때 복이요, 이 플랜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랜인데요. 복지용품,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 있을 때도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져서인지 일단 잘 넘어지시죠. 잘 넘어지지 않게 하는 양말, 그리고 혼자 걷거나 아니면 누군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올바르게 세워줄 지팡이, 이런 복지용품을 구매하거나 방문 요양이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반찬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대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방문해서 나의 일을 도와줄 때, 그리고 데이케어, 요즘 많이 유치원 차보다는 아마 이런 노인 복지시설 차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침이면 9시에 타고 보통 6시 전에 5시 이후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시는 어르신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제일 먼저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것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니까 등급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등급을 신청해서 과연 내가 될까? 솔직히 이런 등급을 받으시려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걷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시거나 움직이는 거에 약간은 불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은요, 인지등급, 이 인지등급 같은 경우는 노치원 이용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등급 같은 경우는요, 건망증인데 약간 이게 장기 지속될 때, 깜빡깜빡 하실 때, 이 부분 정도 초기 치매가 5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 이외에도요, 내가 혼자 생활하기가 힘들다,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4등급, 이렇게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내가 혹시 몰라서 한번 신청을 해봤더니 이런 80% 넘는 분들이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남의 얘기 아닐까? 아닙니다. 나이가 일단 65세 넘으시고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 쉽게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의 플랜은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자녀나 아니면 앞으로 지금의 부모님을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용돈 드리시나요? 사실 100만 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내 생활비에서 100만 원을 뚝 떼어서 부모님한테 드리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만 원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고 생활비가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미리만 준비한다면 내가 데이케어 센터를 가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자금에서 이렇게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이 바로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시면 가능한데, 이거는요 50세 분이 준비했을 때
남자분들은 2만 원대입니다. 여자분들은 2배예요. 왜 여자가 비쌀까요? 밖에 나가봐도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 할머니들이 더 많이 있으시잖아요. 평균적으로 여성의 지금 평균 기대 수명은요 90.7세입니다. 남성분들은 86.3세예요. 그것만 봐도라도 여자분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치매보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5등급 초기 치매의 진단을 땅땅 받았다 하면 더 이상의 돈은 납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60세가 분들이 준비하시면 4만 원, 8만 원대인데요. 60대 분들을 가정했을 때 8만 원 내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따박따박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용돈보다 큰 돈이 아니겠습니까? 보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혹시나 데이케어 센터 노치원 갔을 때 보장 가능하시고요. 복지용품을 한 가지만 구매해도 50만 원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는요. 이것 플러스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복지용품이나 이런 요양시설은 중복 보장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상태가 좀 많이 악화돼서 좀 심해져서 이런 요양시설에 가신다면 여기서 50만 원, 또 제가 서비스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여기가 아니죠. 여기하고 여기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 좋은데 이 보험료가 부담된다. 그러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7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매달 70만 원을 보장을 받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그러시면 아니면 내가 치매가 아니더라도 혼자서 거동하기가 불편하다.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86%나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만약 등급만 받는다면 내가 10년을 내다가 등급을 받았다. 사람이 등급 받는 데는요 꼭 아파서만은 아닙니다. 사고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5등급 납입 면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서 20만 원, 여기서 50만 원 해서 한 달에 70만 원의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다 좋아. 하지만 나는 너무 연령이 높아. 좋은 건 알겠는데 나도 받을 수가 있을까 하신 분들을 위해서 75세, 80세를 준비했습니다. 75세면요. 지금 좀 약간 병원은 아직 안 갔지만 내가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고요. 또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 2만 원대, 4만 원대입니다. 이 부분은요. 내가 나중에 정말 나이 들어서 80세 이후에 결국에는 요양병원 신세를 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자녀의 요양병원 내가 본인이 들어간다면 솔직히 자녀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담을 이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돈으로 자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75세, 80세의 플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간병이라는 거는요. 나한테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 왜 필요하나요? if, 만약이라는 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 시대를 살면서 이런 간병보험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요. 나의 가족들을 위한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잃었을 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만 준비하신다면 추석 명절이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고민되는 가장 큰 걱정, 바로 유병장수 시대의 최대 화두가 간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노후에 대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좀 마지막에 이제 매달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받는 플랜을 좀 짜주셨는데 나이가 많거나 보통 유병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좀 납부하려고 하면 월 10만 원을 훌쩍 넘는 것이 현실이죠.
보험료죠. 그런데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다 가정했을 때에도 월 8만 원대까지가 최대 상한선이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으로 좀 이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부 도움 말씀 주신 안수현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계속해서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 해주시는 안수현 전문가와 이번에는 김경화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귀찮고 어려운 공부를 대신해서 요점만 골라서 요점 정리해드리는 김경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어려운 보험을 알기 쉽게 쏙쏙 설명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2부에서는 배상 책임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며 이 보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또 가입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배상 책임부터 이 법률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알기 쉽게 A부터 Z까지 쏙쏙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전문가님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 법이 좀 어떤 형태로 요즘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법하면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마련인데요. 우선은 멀리 있는데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옆에 와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 행위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법 유턴 이런 것도 말하자면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예전에 운전을 안 할 때는 그런 고민이 없었지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가족 중에 누가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 실수 같은데 이거 증명하기는 어렵고 이런 일들도 말하자면 법률 비용, 변호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들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배상 및 법률 비용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제로 더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제목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배상부터 법률 비용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가리고 있는데 한쪽 저울에는 현금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한쪽 저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뭔가를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입장인데 눈을 감고 저 저울에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마디로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암이라든지 병원에 가게 됐을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것이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내 몸이나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 비용, 그다음에 내가 내야 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현금으로 내가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이 내셔야 하는 비용들도 보험에다가 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 비용도 저쪽 저울에 비어져 있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요. 이것을 보험 가입을 통해서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을 이미지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초창기의 법을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뭐 사회적인 약자들도 공평하게 뭐 억울함을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는 좀 현대 사회가 너무 많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개인적인 어떤 것들 아니면은 좀 법적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어서 네. 좀 뭔가 회사의 입장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도 모두 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돈과 보험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요즘 사람들이 뭐 좀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생각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다음 자료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우선 제가 소 제목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걸로 지어봤는데 이 페이지에서 제가 막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대략 어떤 느낌이겠다. 느낌 감 오시죠? 네, 제가 이제 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 20여 년 전에 있었던 저희 친인척들이 외국에 사업차 나갔을 때 그 외국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를 이야기를 들려주는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못 사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저학년의 어린아이를 교통사고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황급히 달려왔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저학년 아이를 교통사고가 났으면 뭐 보험 처리라든지 병원에 후송하고 막 난리가 날고 앰뷸런스 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도로도 형편이 없고 앰뷸런스 체계도 안 되어 있고 보험 제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현지 통역하시는 분이 1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여만 원만 주면 된다고 해서 어린아이 접촉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100달러로 해결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듣고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못 살고 아직 후진국일수록 이런 법률 비용 같은 게 잘 생소한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법률 비용이 점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우픈 일이긴 한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얘기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것만 보면 2018년에서 2024년까지 통계 자료를 쭉 이렇게 얼마나 동의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변하신 내용들이 80%에서 뭐 작게는 60%, 8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말에 동의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사회적으로 통념상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률 비용에 관련된 것도 내가 직접 그 위험을 보유하기보다는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요거를 오늘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제목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뭐 보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쉽게 기사를 좀 보기만 하더라도 뭐 재벌이라던가 아니면 정치 사회적으로 좀 영향 있는 인물들이 같은 사건을 저질러도 뭐 조금 더 쉽게 좀 법망을 빠져나온다거나 아니면 형량이 좀 줄어드는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어느 정도는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법에 대해서 좀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또 평가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역시 이것도 뭐 제가 글로 말씀드리기보다는 통계 자료 그래프로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왔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반 서민들이 법률이라든지 전문적인 분야를 우리가 다 일일이 공부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 사회는 첫 번째 보시면 여전히 한국 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거에 동의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중에는 법보다 주먹이다, 아니면 법보다 돈이다, 권력이다, 이런 것들이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그 대부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는 저희들이 그럼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그 어려운 전문 분야를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냐, 이것보다는 그 분야를 잘하시는 분들에게 맡기면 되고요. 다만 이렇게 맡길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그냥 지출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든다고 할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하고 한 달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험회사에다가 전가를 할 수 있으면 여러 회사를 좀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이런 법률 비용마저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잠시 뒤에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큰 비용이 들지 않도록 제가 조사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법에 대한 태도 평가 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살펴보니까요. 뭐 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를 한 것처럼 뭐 법보다는 뭐 주먹이나 돈의 힘이 더 센 것 같다. 뭐 아니면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혹은 뭐 권력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에 좀 일정 부분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하는 모습을 쉽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뭐 앞으로 살면서 사실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그때 물론 내가 돈이 많아서 지출을 잘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우리가 보험을 좀 가입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이런 당황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좀 대신해서 나를 좀 도와주고 이렇게 좀 지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다음 페이지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짧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갈 걸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법에 대한 풍자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그림으로 하나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 이후에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대기업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목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표님이신 사장님이신 분을 제외하고 한 명의 그러니까 노동자, 직원을 한 명 이상이라도 고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2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직장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예전에는 그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책임을 졌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안전대책이 미흡해서 결론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 사업장의 대표님에게 처벌을 묻겠다. 이런 일이 이런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대표님들께서는 대표님들이 영업도 하셔야 되죠. 연구개발도 하셔야 되죠. 경영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로 내 발목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답을 빨리 달아놨습니다. 단체보장성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리 방법은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산재보험 이후에도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종업원 한 명당 2만 원이나 3만 원짜리 단체보장보험을 가입을 해뒀다. 이러면 조사 과정 내지는 실제 보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단체보장보험으로 준비를 해두는 것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법에 대해서는 단체보장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대표님을 보호하고 종업원들에게도 혜택이 있는 이런 방법이라서 첫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얘기가 나왔는데 각종 산업사고나 화재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필수적으로 언급이 되는 법률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뭐 많은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조금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이 법률이 좀 이제 적용이 되었죠.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이제 적용이 되면서 전국에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약 83만여 개나 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좀 회사를 운영하시는 기업주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좀 현황을 살펴보니까 뭐 특히 건설이나 제조 등 좀 다소 위험한 환경에 좀 놓일 확률이 높은 업종에서 좀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받았을 때 좀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단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네. 법이라는 게 좀 지켜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법률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우리나라의 지금 뭐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뭐 있기는 하지만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법률 비용에 관련돼서만 국한해서 보자면 제가 준비한 자료에 판사 한 분당 대체 몇 건의 사건을 맡게 되느냐 이거를 보니까요. 서울 서부 975건, 946건 막 이렇게 쭉 보시면 전국적으로 한 분이 맡는 사건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난 사업장 대표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는 인생에 걸린 굉장히 큰 사건 사고인데 그것을 판결하는 판사님께서 경중을 떠나서 어쨌든 900건, 막 뭐 500건, 800건 이렇게 많은 건들을 처리를 하다 보니 이게 쉽지 않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저보다 훨씬 더 요약을 잘해주시는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전국에
83만 명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대표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가정을 이루고 계시니까 만약에 그 대표님이 문제가 생긴다면 대표님의 가정 및 그 회사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판사 한 분이 해결해야 되는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 사건을 꼼꼼히 보기엔 진짜 물리적으로 힘든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를 대신해서 우리 회사에 사고가 났을 때 나를 대신해서 법리적인 대변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그 조금 능력이 되고 일 처리를 잘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대변인으로 쓰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아무나 저를 대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물론 시청자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답은 자명한 거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왕이면 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기고 싶은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게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은 법률 비용이 들어가는 돈 문제다.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그때그때 뭐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뭐 좋긴 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미리 보험을 통해서 준비를 한다면 좀 비용적인 부분도 전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국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여 개 이른다고 하는데 자, 이 대부분이 이런 중소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만일 경영진에게 좀 이런 이슈가 생겨서 좀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회사 운영에도 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 제가 표를 반복되는 걸 하나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여전히 법보다는 돈이 우선이다. 혹은 법대로 제대로 다 지켰다가는 제대로 뭘 할 수도 없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만약에 내가 큰일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회사는 영업이 이 회사가 제대로 안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종업원 한 분당 보험료가 뭐 2만 원, 3만 원, 그러면 10분이라고 해도 뭐 한 2, 30만 원, 20분이라고 해도 4, 50만 원 정도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됐을 때 조금 법에 이제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한 달에 보험료 20만 원, 40만 원으로 우리 종업원 전체를 다 보장할 수 있다.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준비한 것들은 여태까지는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종업원 단체보장보험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표에서는 이 종업원 단체보장보험이 아니고요. 한쪽에는 2천만 원이라고 쭈루루 이렇게 같은 금액이 나와 있고 나머지 오른쪽에는 4,900원, 4,305원, 그리고 뭐 5,558원, 또 맨 마지막에는 4,237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대재해처벌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민형사 법률 비용을 대신 보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건데요. 여기서 변호사 비용 말씀을 드리면 운전자 보험에서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비용이냐 이건 아니고요. 진짜로 운전자 보험도 제외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외하고 오롯이 민사소송, 형사소송 그런데 이런 건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 많은 83만 명에 해당하시는 분들 직원들이 다 뭐 정직원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알바생도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는데 알바생을 하나 이제 고용을 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시면 벌금. 그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게시를 안 했어도 벌금. 그다음에 교부를 안 해도 벌금. 이 모든 것처럼 나 이외에 어떤 직원을 알바생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직이건 정직원이건 고용을 했을 때 노무에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많고요. 하나당 벌금이 이걸 통쳐서 한 번 벌금 내는 게 아니고 각 항목당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아주 경미한 곳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변호사 비용을 2천만 원까지 보장받는 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표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2천만 원을 보장받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데 오른쪽 부분에 나와 있는 보험료가 어느 회사는 4,900원이고요. 어느 회사는 5,500원, 4,400원, 3,800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법률 비용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들의 보험료를 다 찾아보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보험만 따로 가입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운전자 보험에 변호사 이 법률 비용, 운전자 보험과 관계없는 법률 비용을 특약으로 하나 그냥 3, 4천 원 내고 추가만 하신다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를 사용하는 법률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보험료로 큰 사건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2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한 4천 원, 3천 원, 5천 원 선에서 다른 보험 가입할 때 밑에 특약, 옵션 하나 추가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려고 오늘은 이 법률 비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경영주님들께서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만 적용이 되지만 뭐 추후에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된다면 뭐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다 적용을 받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오늘 소개해 주신 플랜 살펴보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보험 Q&A,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간병인 보험과 간병비 보험이 다른 걸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간병인 보험과 간병비 보험의 차이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이 시청자분께서는 그래도 좀 잘 아시는 분 같아요. 보통 간병보험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간병인보험과 간병비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다고요. 간병인보험은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보내주는 건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내가 입원했을 때 혹시나 입원을 했을 경우에 사람이 나와서 나를 케어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간병인을 구해서 이제 사용한 이후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게 보통 이제 간병인 보험이고요. 간병비 보험은 뭐냐면요. 간병을 통해서 이제 돈을 지급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이제 장기 요양 등급에 관련된 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내가 혹시나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혼자 밥을 먹거나 아니면 이동을 하거나 배변 활동을 못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매기죠. 그거에 해당만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노치원을 가거나 여러 가지 시설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요. 나의 부담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마련이죠. 이런 부담금. 내가 혹시나 지금은 괜찮지만 나이 들어서 여유 자금이 없을 때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이런 간병비 보험을 준비하시는데요. 질문 주신 시청자분께서 원하시는 게 간병인 보험인지 간병비 보험인지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그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명확하게 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말 그대로 사람 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간병해줄 사람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내가 간병 사람을 구해서 보험료를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고요. 간병비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시설이나 재가를 이용할 때 이 부담금을 좀 지원해준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로 들어온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대학생 딸 2명이 가끔 운전을 하는데 아직 운전자 보험이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이 필요할까요? 자, 이번에는 대학생 자녀를 두신 시청자님의 질문입니다. 운전을 매일 하는 건 아니고 가끔 좀 할 일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 없다고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좀 보험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은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아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당연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 비용이라는 거는요, 평상시에는 크게 지출이 안 되는데 정말 예고 없이 아차 하는 순간에 큰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요, 자동차를 구입을 하시면 자동차 보험이라고 가입하시는 거,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의 영역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비싸게 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법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전에 민식이법이라는 게 없었는데 어떤 사고가 나면 그런 법률이 생기고 또 사고가 나면 법률이 생기고 이러니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한 10,000원대 정도? 9,000원에서 11,000원, 뭐 12,000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커피 2잔 먹는다 생각하시고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년 내내 아무 사고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 한 번의 실수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어쩌다가라도 한번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10,000원대에서 가입하시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보험의 정석에서 좀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해주지 않는 부분을 채워주는 아주 든든한 보험이니까요.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살고 있는데 퇴직 전 저축 이외에 미리 준비를 좀 하려면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요? 자, 1인 가구이신 것 같아요. 혼자 살고 계시는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퇴직 전에 어떤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십니다. 안소연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시청자분께서 가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사정상 혼자 사시는 건지 아니면 기혼인데 아니면 미혼인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저축은 이미 하셨어요. 하지만 저축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상 한 달이나 아니면 이렇게 예전에 준비하셨으면 모를까 요즘 새로 준비하시려면 제도적으로 제한이 있죠. 한 달에 150만 원 그리고 1년에 1,800 이상은 넘게 준비하신다면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세금 좋아하시는 분들 어디 있겠어요? 다 세금을 피하고 싶으시죠? 그러시면 세금을 피하는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내가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돈은 세금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내가 살면서 불편할 때를 대비해야겠죠. 앞서 질문 주신 분처럼 간병인 보험, 간병비 보험 필요합니다. 제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요. 나는 돈을 물려줄 가족도 없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보통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돈만 모은다고 생각하셨다가 정작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종신보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 죽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하지만 결국 내 장례비 정도는 미리 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세금 피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혼자 사신다면요. 내가 살면서 불편하지 않을 보험 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돈을 아끼는 방법, 그거는 저축이 아닌 보험입니다. 보험은요, 보장성 보험은 세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 자주 만나세요. 혼자 사시려면 친구가 최고입니다. 네, 종신보험 같은 걸 통해서 좀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보험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인 가구인 만큼 주변 사람들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수연, 김경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 얘기를 열심히 나누다 보니 시간이 흘러 보험의 정석 맞출 시간이 됐는데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